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또 시진핑 주석에 대한 건데, 시진핑이 2012년 11월에 주석이 되었고, 이제 2017년에 재임했으니까 22년 11월까지가 이제 2차 임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헌법을 바꿔서 연임 제한을 없앴으니까.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坚持党的领导，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从新时代坚持和发展中国特色社会主义全局和战略高度出发，重大决策。 더 주석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진핑의 정치적인 입지 중국 내에서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지금 아마 많은 이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2019년 12월 말에 중국 정부가 이제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무렵부터 쭉 이제 특히 미국이나 서양 보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건 은폐고, 특히 2003년도에 터진 사스 사태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은 본능적으로 문제가 터지면 덮으려고 그런다.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시 시진핑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논조였고요. 특히 2021년이 중국 공산당의 100주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진핑도 아주 코로나 이전에는 이 흐름을 타서 말하는 중국몽도 자기가 한 반열의 그런 지도자로서 자기가 이제 자리매김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완전히 위축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반전이 대표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 위기를 잘만 관리했다면은 중국에 대한 인식도 제가 볼 땐 더 나빠졌을 거예요. 지금도 좋진 않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리더십을 보면서 시진핑은 일당 독재 체제고 권위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본다면 중국이 훨씬 더 잘 통제했다. 그것이 중론인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기네들이 우한에서 발생한 그 바이러스가 중국이 아주 고의적으로 만들었다. 이런 또 음모론도 이제 제기하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거를 밝히지 않는 거죠, 아직도. 미국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시진핑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 이제 굽수로 시진핑이 이제 플러스가 됐다는 거고요. 올해 안에 대학교의 신규 졸업생들이 중국에서 870만 명이 졸업한다 그럽니다. 중국 경제가 대표님께서 전문가시지만 개혁 개방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지금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도 문제인데, 그러면은 870만 명의 신규 대학 졸업생들 어디로 갈까요? 제가 몰라서 요즘 질문을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 약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난 수년 동안 자기가 강조해왔던 반부패 운동, 그 다음에 당 내부에서의 반대 세력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강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금년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6% 초반대 성장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망은 한 2% 정도 성장할 걸로 본다면, 굉장히 큰 쇼크 아닌가요? 큰 쇼크지만 그것도 아까 지적하셨듯이 시진핑이 2, 3월에 중국에서 수만 명이 죽을 때는 이게 정말 대처를 잘못하고 대응을 잘못해서 시진핑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지만, 그렇죠. 지금 지나고 보면 미국보다는 잘했다가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랬듯이 경제도 그럴 것 같아요. 경제도 미국은 2% 중반대 성장을 예상했다가 마이너스 6%로 가는 거 하고, 아니 중국은 6에서 2로 가면 4% 낮은 거고, 미국은 잘못하면 8% 낮은 거기 때문에 거죠. 중국의 상황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 선방할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시진핑의 입지로 본다면은 금년 2월, 3월에 시진핑이 상당히 입지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제 5월에 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를 퇴치하거나 관리하는 방식이 상당히 압도적인 어떤 전체주의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성공한 거죠. 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러나 아까 지적했듯이 2021년에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에
빵빠르르 울면서 그게 안 돼. 네, 그렇죠. 예. 축하를 하고 사실은 굉장한 일이잖아요. 네. USSR은 소련은 망했는데 91년에 맞습니다. 중국은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네. 있잖아요. 미국이 네.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이 너무 승승장구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이 원래 2020년에 뭐 모든 국민이 그 배불리 먹고 사는 무슨 소강 상태인지 뭐 그런 네. 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달성했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한 축하를 하면서 다시 삼선으로 가는 네.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데는 약간 차질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 시진핑의 입지는 크게 손상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좀 얘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이번에 그 중국의 대응도 그렇고 특히 네. 재밌는 게 그 베트남이 지금 코로나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적인 그렇죠. 예. 나라거든요. 지금 확진자가 뭐 280명. 네, 사망자도 뭐 사망자가 0명이에요. 네, 0명. 예, 예. 믿거나 말거나. 네. 이 베트남이나 중국의 코로나 대응 방식을 보면 역시 그 공산국가들이 이 사회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훨씬 더 질병의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벌써부터 일부에서 야 민주주의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은 이런 엄격한 그 감시 전체주의, 뭐 감시 권위주의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그 말하자면 이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가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인권은 좀 침해하더라도 엄격하게 감시해서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은요.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도 대만 또 굉장히 성공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베트남하고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들도 근본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했는데 가장 잘 관리한 나라는 대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대만은 대표적인 그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치 체제도 분명히 하나의 요소지만 또 하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민 의식.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특히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참 국민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하고 베트남의 그 체제가 약간 이번 코로나를 봤을 때 경제를 살리면서 그 코로나를 관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특히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을 살리고 봤는데 경제가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오히려 그 아주 강력한 정부가 있음으로써 그 두 개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었다. 이런 그 재미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년 일사분기에 베트남하고 타이완이 모두 성장률이 플러스예요. 네. 플러스였어요? 네, 플러스였어요. 한국은 네. 1.3% 마이너스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나라가 가장 성공적인데 뭐 다행인 것은 한 나라는 공산주의, 그렇죠. 한 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제 경쟁에서 이 베트남, 중국 대 그렇죠. 한국, 대만이 계속 아마 그건 굉장히 재밌는 시각인데요.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그 용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중국하고 베트남, 그다음에 대만하고 한국, 또 반면에 또 모든 그 세 나라들이 중국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하는데 그 공통점은 역시 문화적인 거, 집단주의. 그다음에 교육, 높은 교육. 한 가지만 더 그 시진핑의 그 미래에 대해서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세대를 갖다가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80년부터 89년 출생자들이 소위 말하는 바링호, 80후고요. 이 세대가 제일 개방적이랍니다. 그 다음에 1990년부터 9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은 주링호, 그러니까 구영훈데 제일 개인주의적이래요, 성향이. 반면에 2000년부터 2009년에 출생한 사람들은 링링호, 영영훈데 제일 젊지만 가장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개방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게 반대예요. 뭐냐, 이 젊은 세대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가난한 중국을 모르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갖다가 워낙 아주 강도 높은 민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그 우월성,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한 그 중국의 민족주의, 거기에 플러스 드디어 우리는 미국하고 버금가는 초강대국이 됐다. 그런 자부심. 시진핑이 비록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문제에 직면했지만 제가 볼 때는 링링호우의 그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링링호우라는 게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 지금의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렇죠. 제가 좀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물론 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본능적으로 반정부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의 청년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또는 중국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네. 왜냐하면 그 세대가 대표님 2050년대에는 중국을 갖다가 아주 각 분야에서 리드하는 장본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